다음은 암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암기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암기할 핵심 단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사님 교재에 쓰여있는 문장을 그대로 외우지 않았습니다. 암기해야 할 핵심 단어를 색깔로 표시하고 그것들을 중심으로 암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는 문제의 정답을 쓰기 위해 강사님 책에 쓰여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서 중요한 단어만 골라서 문장을 다시 재구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어 교육에서 과잉 일반화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문제, 사례 속 유아에게 나타나는 어휘 습득 오류 현상이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과잉 일반화이다. 사례 속 유아는 곰과 잔다와 같이 주격조사 가에 대한 문법 규칙을 습득하고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외 없이 모두 일괄 적용하는 과잉 일반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답을 쓰기 위해 기본서에서 외워야 하는 핵심 단어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약집 그리고 기본서에 색깔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문법 규칙을 습득하고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외 없이 모두 일괄 적용. 이것들을 핵심 키워드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집과 기본서를 보면 정말 많은 글자들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과잉 일반화에 대한 긴 설명을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핵심 단어들만 수집해서 암기했습니다. 교재는 민쌤의 요약하기에 있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했고 요약하기에 핵심 단어가 부족한다는 생각이 들 때는 민쌤 기본서 또는 다른 강사님들의 기본서에 있는 핵심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형별 핵심 단어 수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각각의 발달 단계들입니다. 사회성 발달 파트에 가면 정말 많은 발달 단계들이 나옵니다. 언어 교육에서도 쓰기 발달, 읽기 발달, 정말 많은 단계들이 있는데요. 저는 단계들을 외울 때 중요한 것은 각각의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우리는 이게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발달 단계에서 제가 뽑은 구분 기준은 아이들이 무엇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지 또는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입니다. 1단계는 처벌과 복종 지향 단계지요. 보면 처벌과 보상과 같은 결과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뽑은 구분 기준에서 무엇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처벌과 보상과 같은 결과, 이것이 키워드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이익입니다. 이것이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착한 아이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사회적 승인,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사회적 승인,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것들이 키워드가 됩니다. 네 번째는 법과 질서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사회적 질서, 규범, 법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사회의 질서, 규범, 법입니다. 5번째 단계는 사회계약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사회적 계약, 개인의 권리 존중, 그리고 이에 따라 행동합니다. 4단계와 비교했을 때 이 단계 아이들은 법보다 사회적 계약, 개인의 권리를 더 우선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키워드입니다. 6번째는 보편적 원리 지향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존엄, 평등과 같은 윤리적, 보편적 원리, 양심에 따라 행동합니다.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가요? 존엄, 평등과 같은 윤리적 원리입니다. 이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범주 내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코스텔닉의 공격성 유형을 예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코스텔닉의 공격성 유형에는 우연적 공격성, 표현적 공격성,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는 문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것은 공통으로 들어가야 하는 키워드와 차이점을 두어야 하는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모두 공격성에 대한 설명이지요.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키워드는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또는 의도 없이 타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공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4가지 유형을 구분하는 키워드가 들어가야겠죠. 우연적 공격성은 말 그대로 유아가 우연히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 없이, 우연히 이런 말들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2번째 표현적 공격성은 즐거움, 재미를 경험하고자 공격적 행동을 한다. 타인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이러한 말들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3번째 도구적 공격성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하는 것을 얻거나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말들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4번째 적대적 공격성은 타인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말이 키워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술형 문제 그리고 논술은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들을 수집한 다음 암기를 해야겠죠. 암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좋았던 암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암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그리고 설명을 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2번째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3번째는 책을 보지 않고 허공을 보고 말로 인출했습니다. 4번째는 그날 암기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암기했습니다. 한 단계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녹음하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암기하기 전 핵심 단어들을 수집하고 나서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저 자신에게 스스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수직적 어휘 확장과 수평적 어휘 확장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수평적 어휘 확장은 단어의 속성을 습득하고 그 단어의 새로운 속성을 추가로 습득해서 의미를 확대하는 것. 수직적 어휘 확장은 단어의 속성을 습득하고 속성이 유사한 단어를 습득해서 하나의 의미 집합체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가 스스로에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휘 발달에는 뭐가 있지? 수평적 어휘 확장과 수직적 어휘 확장이 있어. 수평적 어휘 확장은 뭐지? 유아가 단어의 속성을 습득하고 그 단어의 새로운 속성을 추가 습득해서 의미를 확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가 있지?
유아가 귤을 직접 보고 귤이라는 단어를 알고 귤의 모양, 크기, 색, 맛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거지. 수직적 어휘 확장은 뭐지? 유아가 단어의 속성을 습득하고 속성이 유사한 단어를 추가 습득해서 하나의 의미 집합체로 군집화하는 거지. 예를 들면 뭐가 있지? 귤이라는 단어를 알고 추가로 바나나, 포도와 같은 단어들도 습득한 뒤 이들을 하나의 범주인 과일로 묶는 거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녹음을 듣는 단계입니다.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책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길 수 있다는 것과 스스로에게 설명한 내용을 들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오개념을 잡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앞의 단계인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녹음하기 단계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녹음하기 단계에서 다시 들어보면서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로 인출하기 단계입니다. 1, 2단계를 통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었을 때 인출을 했습니다. 이 스스로에게 설명하기, 녹음 듣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책의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알게 되고 책을 펼치고 허공을 보고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처음에는 과목 안에서 파트별로 조금씩 나눠서 있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인출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날 암기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암기하는 단계입니다. 인출한 후에 암기하지 못한 보충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 따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부를 마치고 나서 자기 전에 그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1시간 단위로 공부를 했는데요.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했으면 12개의 암기 보충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외우지 못했어도 쿨하게 넘겼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 많은 내용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외우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반복하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는 내용들을 넓혀갔습니다. 암기할 내용을 수집하는 것, 녹음하는 것, 듣는 것, 인출하는 것 모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10월에는 1.5일 주기로 모든 내용을 인출했습니다. 교육과정 개론, 강론, 논술, 회의실, 법, 기출, 문풀 등 시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1.5일이면 인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암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문자 만들기입니다. 저는 모든 단계들을 두문자를 사용해서 거의 암기를 했는데요. 따로 자료를 첨부하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및 소송의 욕구, 자존의 욕구,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 해당하는 욕구는 무엇인지 써라 라고 하면 이 7가지들 중 무엇인지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7가지들의 명칭을 반드시 암기해야겠죠. 이를 위해 저는 이러한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부인을 그리워하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살아생전에 애정했던 자, 사랑했던 자, 인심이 많았던 자, 약간의 감정을 넣으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애자, 인심자, 빨간색 표시 보이죠?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외웠습니다. 두 번째는 전화구술 스터디입니다. 이거는 같은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는 스터디원과 범위를 정하고 각자 집에서 암기한 다음에 전화로 용어 또는 용어의 정의를 묻고 답하는 방법입니다. 예시를 보면 과행 일반화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상대방이 과행 일반화는 문법 규칙을 습득하고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외 없이 모두 일괄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곰과 잔다와 같이 주격조사 가에 대한 문법 규칙을 습득하고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외 없이 모두 일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했죠. 이 스터디 방법은 전화로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설명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설명하는지 그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는 빈칸 문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기본서 내용 중에 확장, 모방, 의미 부연, 촉진 이것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장 구성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키워드는 먼저 확장 모방에서는 문법적 요소, 그리고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 의미 부연에서는 새로운 정보 추가, 의미 확대, 촉진에서는 질문을 통해 완전한 문장, 다양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연두색 부분을 보면 빈칸이 뚫려 있죠?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기본서에서 외워야 할 핵심 단어를 찾고 지문에서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빈칸을 뚫고 빈칸에 들어갈 핵심 단어를 반복해서 인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핵심 단어들을 암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출 문제를 보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유아 임용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 무엇을 암기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 방법은 문제를 만들기 위해 사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제가 만든 문제인데요. 파트 내 놀이 유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 파트 내 놀이 유형 중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지은이와 지호는 미술 영역에서 색종이를 가위로 오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로 재료를 나누거나 대화를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사례가 쓰여 있을 때 답은 병행놀이가 되겠죠. 이렇게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다른 공부 방법들과 달리 이 방법은 사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지 쓰기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으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백지 쓰기 방법을 사용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자신에게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책에 있는 내용을 암기한 다음 책을 가리고 빈 종이에 백지에 인출하는 방법입니다.